자, 이번에는 부동산 대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에도 이 10월 15일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대책 내용이, 그러니까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별로 대출도 굉장히 이제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 집 사는 게 아니라 기회가 돌아오니까 기다렸다가 모은 소득으로 집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거는 좀 어떻게 아니 저기까지는 정책 위반자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보니까 본인이 분당에 전세 18억 끼고 집을 가지고 있네. 갭 투자 의혹이. 네, 본인은 뭐 갭 투자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갭 투자가 맞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김병기 그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금 약간 그 맥락은 다르지만 수억 원, 수십 원씩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는 게 맞냐. 본인은 뭐 부끄럽지 않다. 네. 갭 투자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감정선을 건드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이 뭔가를 떠나서 어쨌든 이 논란으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 정책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국민들이 있는데 그런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다. 그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번 대책이 뭐 초고강도 대책이라는데 뭐 이견이 없습니다. 초고강도 대책 맞죠.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센 그 수요 억제책이 나온 거 맞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뭐냐면 이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어쨌든 이게 투기가 일어나서 규제를 하면 네. 또 다른 방식으로 투기가 번지고 또 번지고 그러면서 이게 정책이 어쨌든 시장을 따라가는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궁극에 실패했어요. 네. 네, 그때 이제 그 학습 효과라 그럴까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주 강하게 어쨌든 이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서울 전역하고 네. 12개 경기도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건데 그로 인해서 이제 대출도 제한되고 전세 끼고 집도 못 사고 네.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가까운 시일내에 살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당장 돈은 없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LTV 40% 고려하고 대출 제한 고려하면은 현금으로 한 9억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집을 살 수 있는데 현금 9억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걸 또 이제 모아서 사라고 그걸 또 모아서 산 김준일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우리 저 얼촌 같은 재벌이나 사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저는 약간 그 불가피한 사이드카 같은 거다 이게. 네.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 하면 거래 중단 네네. 막 이런 거 발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급등 과열 조짐을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를 확 잡은 거고 기왕 하는 김에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날 예비 지역까지 다 묶어버리자.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로 집값이 떨어지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네. 여전히 부동산 불패, 똘똘한 한 채,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져야 떨어지는 건데 안 던져요. 왜냐하면 상승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으로 가려면 저 국토부 1차관이 얘기했듯이 네. 집값 떨어지면 돈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정책으로 가려면은 네. 동서고금의 모든 정책 수단을 막라해도 세제밖에 없어요. 세제, 네. 보유세를 올려야 저는 된다? 보유세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되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죠. 네. 그러면 이제 양도세는 좀 낮추고. 거래세는 좀 낮추는 네. 근데 그런 어떤 세제 구조의 조정이 뒤따라야 지금 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안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보유세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 집산. 우리 열천님 어떻게 된 아니 겁니까? 언제 샀는지가 중요해. 그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이번 주 벌었어요. 월요일부터 네. 규제가 발동됐는데 일요일 날 샀어요. 아, 이럴 수가. 어떻게 이건 하셨습니까? 사적인 얘기까지. 기가 막혀. 그게 아니라 네.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네. 다른 집을 산 거예요. 제가 무슨 현금을 무슨 뭐 10억씩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냥 다음 집 팔고 딴 집 산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걸리니까 그 전에 거래를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막 엄청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이제 오늘 어제부터 이제 거래 절벽이에요. 근데 그 전때까지는 부동산 업자들 말씀으로는 5일장 섰다. 5일 동안 너무 바쁘다. 이제 막 이런 얘기였어요. 엄청나게 거래가 있었군요. 예, 거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또 집을 내놓은 지 오래됐는데 은평구 K모씨 사례 이제 나오는 거. 안 팔리던 몇 년 집. 동안 안 팔린 집이. 예, 뭐 팔리고 이제 뭐 사고 뭐 이랬던 일이 있었고요. 뭐 개인적인 얘기고. 네.
부동산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섣불리, 그러니까 비판하기는 되게 쉽고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 거냐? 뭐 윤석열이 그럼 죄송합니다. 자기가 잘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냐? 그건 아니다. 경기가 그냥 완전 뭐 속된 말로 꼬라박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그랬고 뒤로 가면 갈수록 뭐 막 마이너스 성장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를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또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계속 오를 겁니다. 네. 부동산이 계속 그래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첫 번째, 지금 사람들은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 수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오를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두가 투기 소유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역시 여전히 뭐 서울의 가장 모든 뭐 교육, 무슨 뭐 문화생활, 직장 모든 의료, 게 네. 직주근접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혜택이 있으면은 경기도 사는 것보다는 서울 사는 게 낫고, 그렇죠. 서울에서도 저기 강남이나 아니면 뭐 어디 이런 데 사는 게 낫고 몇 군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든 거 투기로 볼 수 없다. 사실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얼음땡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네. 말씀하신 대로 얼음 해가지고 다 얼음 올려놓은 상태예요, 거예요. 지금? 프리징 모두가 지금 땡 하면 다시 오른다. 언제 땡 할 거냐 네. 그것만 기다리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재명 정부가 정책적으로 여기에 힘을 주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부동산 올려놨잖아요. 네. 갈 데가 없어 돈이. 다 주식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주식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국민연금 이런 것도 아마 동원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은 그쪽에 증권 쪽에 있는 분들은 더 오를 거라고 4천 넘을 거라고 네. 무조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근데 그 지금 주식 하시는 분들의 심리가 뭐냐면은 야 주식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일단 주식에 돈 벌고 주식에서 돈 번 걸로 네. 빼가지고 부동산 사야지. 아 진짜 그래요. 진짜로. 네. 부동산이 더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환랑이지만은 부동산이 더 장기적으로는 기대 수익이 높을 거야. 한 번도 이렇게 손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서울은 특히. 여전히 기대감은 여전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세제는 사실은 전 위험하다고 좀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맞지만은 단기적으로 하기 어렵고 보유세는? 보유세는 네. 그냥 저는 MB가 했던 방식으로 뭐 세곡동 뭐 이런 데다가 막 뭐 보금자리 이런 거 공급? 그래서 용산공원에다가 그냥 10만 원 짓고 네. 뭐 이런 거 내놓으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어요. 공급을 그냥 쫙 해버려라. 네, 거기 그냥 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네. 용산에 10만 원, 뭐 어디에 여기 무슨 지하철 뭐 이렇게 기지창 이런 네. 거 있거든요. SR이 가지고 뭐 이런 거 그냥 몇만 원 이런 거 때려버리라는 거. 그거 사실은 저는 가능성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급론도 중요하고 공급 확대도 중요한 정책 수단의 하나인데 이게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에요. 네. 상당 부분 특이 수요 가수요가 지배하는 시장이고 서울 주택 보급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한 93% 정도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때 공급이 좀 안 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자가 보유율도 여전히 떨어져가지고 50% 조금 넘어요. 그럼 결국에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누군가는 많이 갖고 있고 누군가는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네. 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왜 안 내놓냐? 기대감 때문이에요. 네. 이게 오를 오를 것이라는 거거든. 기대감. 은퇴해서 수입이 없어. 근데도 그거 갖고 있어. 네. 그러면 이렇게 갖고 있는 게 괴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유세를 내지 못할 정도 수준이면 팔게 된다. 미국의 부동산 투기가 없는 이유는 보유세가 1%예요. 네. OECD 국가 30개국 평균 실효세율이 0.33% 되는데 우리가 한 0.25%밖에 안 돼요. 네, OECD 보유세가. 30개국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보유세는 좀 올릴 여지가 있고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공급 확대론의 큰 맹점은 뭐냐면 서울에 대규모 택지 공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아까 용산 있다고. 그러니까 용산 정도 하나 걸어놨는데 네. 용산에 뭐 지하에 얼마나 짓겠어요. 지금 135만 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실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도 굉장히 러프하게 검토된 거기 때문에 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도권에 민주당이 너무, 연말에 어디에 몇만 호까지 네.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역별로 뭐 발표를 하겠다. 막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서울의 공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거.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공급자예요. 네. 너무 그 다주택자들을 부도덕하게 보면 안 돼요. 어허. 그러니까 잠재적 공급자들입니다.
하나는 주거정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내놓는 이유는 보유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거정비 사업면 잘못 건드리면 가공할 투기가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주거정비 사업은 속도 조절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서울의 주택을 열채 멸실하면 아파트 열채가 생겼는데 열채가 안 나와요. 네. 기반시설 조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네. 때문에 승수가 안 맞는 데다가 이게 시행사업자들이 강남이나 한강벨트 아니고는 재건축, 재개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득이 그만큼 안 남아서 그런 건가요? 이 건축 비용이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외곽에 안 하려고 그래요. 노도강 같은 데는 재건축 사업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상업 논리까지 작동하고 있어서 말처럼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렇게 보면 공급이 없었나요? 공급이 꾸준히 있었어요. 근데 공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수요일까? 네. 이게 있고 지금도 경기도의 평택, 시흥, 파주 이런 데는 분양가에서 30-40% 떨어졌어요. 집값이 오히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도 이 오르고 있는 몇 군데를 빼놓고 나면은 이게 집값이 떨어져요. 그런데다가 수도권 밑으로 가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불균형의 문제, 집중의 문제 이거 해소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가 어때요? 그래서 수도권 한두 가지 집중 정책 현상, 가지고 이거까지. 저게 잘 됐니 못 됐니 네. 저게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무의미하고 다 해봤어요. 이전 정부에서.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니 보수 정권은 자기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의 실체가 뭐냐면 빚내서 집 살아요. 대출 막 준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가계부채 천문학적으로 발생시키고 그게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문제잖아요. 네. 근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안 한다고 저게 반시장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반시장적이죠.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 같은 서민이 보기에는 서울에 아파트도 없고 주식도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곧 벼락거지가 되겠구나. 저도 서울에 박달감을 서울에 아파트 얘기했는데. 없고 주식도 없어요. 김준일이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런 와, 와중에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해. 그런 와중에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고위직 인사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자 서민과 청년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분당 재개발 수혜지역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 국민에게 서울 추방령을 내린 셈이다 이렇게 직격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본인도 제치동 미도 아파트 현재 호가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더라.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 이분들은 다 가질 거 가졌는데 왜 서민들은 그러냐. 송원석 부인도 그거는 이제 전세로. 네, 이거는 전세라고 하고 예, 전세긴 자가는- 하지만 네. 어쨌든 뭐 32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했고 네. 뭐 돈이 많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옛날만큼 안 먹혀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다 다주택자 악마화 하면서 지들이 다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다더라. 강남에 가지고 있다더라. 팔라고 하니까 강남권은 안 팔고 지역구 거 팔더라. 심지어는 공직을 그만두더라. 막 온갖 사례들이 다 나왔죠. 온갖 애들이 나올 게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놀랍지도 않고 공격을 야당이 하고 있지만은 엄청 잘 먹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일단 감정적으로 이미 상해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또 다시 화가 나죠. 다 옛날 거 또 다 잊어먹고. 근데 뭐 송원석 대표가 이렇게 한 것도 놀랍지도 않고 네. TK 뭐 이런 분들은 다 강남에 다 살아요, 지금. 다 진짜 대부분 강남에 살아요. 지역구는 TK지만 집은 예. 강남에 있다. 근데 거기는 오히려 관대예요. 오히려 난 그 네. 지역 정서가 좀 그분들한테 들은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는데 TK 쪽에서는 네. 강남에 집이 있고 TK에는 그냥 자기 그 지역구에는 전세 살거나 집이 없는 것도 네.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그럴 거예요. 수 있지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한다. 아니, 우리 달라요. 근데 이쪽은 또 다른 인식이 다르다. 예, 예. 근데 이제 이번 정책의 특징이 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사지 말아라 라는 거거든. 전세 끼고 집 사지 말라.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규제 핵심이 그거예요. 갭투자 막는다는 취지에서. 근데 보니까는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강남의 주택들을 다 갖고 있네. 여야 의원들, 네. 심지어 이 정책 위반하는 관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던 간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이고 네. 근데 내로남불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아니 그래서 나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팔았으면 좋겠어. 이런 지적이 나오면 팔고 그래. 네. 나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니까 거주하는 지역에 집을 사겠다. 네. 뭐 이렇게 하든가. 근데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그런데다가
어쨌든 송원석 원내대표의 아마 이 보유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네. 우리는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뭐가 문제냐. 시장 원리에 따라서 이번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당이다. 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근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론을 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이 뭐든 간에 감정선의 문제예요. 맞아요. 또 이게 부동산은 상당 부분 심리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감정선을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데 이미 감정선을 몇 차례 건드린 데다가 네. 저거 이제 다 까질 거예요. 누구는 어디에 얼마짜리 그게 벌써 찌라시로 좀 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샀다. 네. 지금 아직 산 경위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이런 것까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더욱 이번 정책에 대해서 내로남불 프레임이 강해질 텐데 네. 어쨌든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대책 이것만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정책 조합들을 네. 그게 공급이 됐든 네. 아니면 세제가 됐든 좀 더 촘촘하게 저는 사실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게 그러니까 실거주하겠다는 목적의 실수요자들을 고려한 조금은 세심한 대책이 나왔으면 싶었는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묶어버린 데다가 이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서 자본시장으로 옮기겠다는 목적이 너무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더 강한 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도 변수가 많아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빠진다 그래서 그게 주식시장에 공급돼서 주식시장을 유지하고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일관성이 중요하다. 일관성이 여기서 중요하다. 또 후퇴하면 안 돼요. 맞아요. 어설프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망하는 시장이 갖고 놉니다. 네. 그래서 기왕 이렇게 간 이 정책은 유지하면서 보완책들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이 두 채가 아니라 한 채입니다. 물론 그 한 채가 5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송원석도 한 채, 김준일도 한 채, 서울. 같은 집값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지만 같은 한치인데 어쨌든 왜 이렇게 초라해지지? 일단 아파트는 갖고 있다. 공통으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의 쇼핑몰에서 청정 제주 흑돼지 쫀득 대패를 준비했습니다. 흑돼지 머릿고기 부위를 얇게 썰어 쫀득하고 꼬들한 식감에 특유의 잡내 없이 정말 고소합니다. 300g씩 총 3팩 900g이 29,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공동포차의 다양한 안주거리와 딱 어울리는 프리미엄 소주, 파주 소주는 명품 증류식 소주로 25도라는 높은 도수에도 맛은 부드럽고 달콤한 과일향이 끝내줍니다. 검색창에 파주 소주를 검색해 들어가시면 파주 25 3병 선물 세트가 33,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방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의 딸 결혼식을 두고 지금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얘기였는데 일단 최민희 위원장의 딸이 지난 18일에 국회 사랑제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그 피감기관에서 화환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 찍혀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놨는데 이게 논란이니까 카드 결제 기능은 삭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최민희 위원장의 또 해명이 또 논란이 됐어요. 본인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게 오얏나무 밑에서 가끔 매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당연히 이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상임위원장의 자녀가 결혼하면 피감기관들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국정감사 기간에. 본인이 청첩장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어도 신경이 안 쓸 수밖에 없어요. 알려지는 순간에. 네.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논란인데 본인은 바빠서라고 얘기했지만 설사 바빴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을 피하거나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논란이 이제 커지고 본인은 이제 해명하고 그에 대해서 일부 보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건 이제 고위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 중에는 아예 결혼을 안 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드물긴 하지만 네.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가족들만 이런 논란을 아예 봉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의 다 판단이 있고 선택이 다르기는 한데 저는 최민희 의원이 나는 여기 전혀 문제가 없고
그냥 딸이 알아서 한 거고 바빠서 신경도 쓸 겨를이 없었다. 뭐 이렇게만 해명할 게 아니고 네. 조금 머리 숙일 거 머리 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미 이거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한 달 넘은 것 같은데? 한 달이요? 고발됐어요. 아, 18일에 18일이 얼마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이미 기사화가 돼가지고 그때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이게 이미 꽤 됐다고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이미 그러니까 청첩장을 돌린 지 오래됐잖아요. 청첩장을 논란이 돌린 시작된 게? 걸로? 네. 몇 달 전부터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꽤 이미 나왔던 내용이다. 아,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 그러면 약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다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돈 거죠. 그러니까 그 모바일 요즘은 이제 종이로도 하고 모바일로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용카드 결제 기능까지 있고 논란이 되니까 신용카드 결제 기능 빼고 뭐 이런 것도 이미 꽤 이제 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뭐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주의했었어야 되고 네. 사실은 그냥 대응이 좀 다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해명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 해명도 부적절하고 이후에 있었던 그래서 뭐 과기부 장관이었나 내가 헷갈리는데 하여간 뭐 자기는 부주했다. 아, 그렇게 얘기했나요?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이게 전형적인 이해 충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야당한테 이해 충돌 얘기를 꺼내기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양자역학은 뭔 소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네. 양자역학은. 문과인 본인이 이제 과방위에서 뭐 양자역학을 다루는데 그걸 공부하느라고 뭐 어려웠다, 바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왜 말씀인 것 양자역학을 공부하신 거 취미인데 그러면 취미 생활이 본인의 이런 업무보다 더 중요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냥 뭐 하나만 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양자역학 얘기는 네. 약간 조롱거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거는 그러니까요. 약간. 예. 그게 커지면서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